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유혹의 시대를 이기는 5가지 삶의 원칙, 절제 기술입니다. 지은이는 스뱅 브링크만, 옮긴이는 강경희, 발행은 다산초당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외부의 유혹과 내면의 욕망에 휘둘리곤 합니다. 주변엔 무수한 행복이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새로운 옷과 좋은 차를 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여행을 하면 누구나 쉽게 행복에 도달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들을 성취해낸다 해도 결코 완벽한 만족엔 이르지 못합니다. 저자이자 철학하는 심리학자 스뱅 브링크만은 그렇게 유혹만 좇아서는 누구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행복은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데 달렸다. 그는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이 욕망이 아니라 절제라고 말하면서 심리적, 실존적, 윤리적, 정치적, 미학적 관점에서 절제의 5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칙 1. 선택지 줄이기. 원칙 2. 진짜 원하는 거 하나만 바라기. 원칙 3. 기뻐하고 감사하기. 원칙 4. 단순하게 살기. 원칙 5. 기쁜 마음으로 뒤처지기. 이러한 5가지 원칙은 행복이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고 나누는 데서,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데서 생긴다는 진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절제의 기술을 통해 적당히 만족함으로써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쓰는 법,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절제의 기술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칠기존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초대장을 받는다. 길거리 광고와 소셜미디어, 간편 대출 광고와 핫딜 광고,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와 넷플릭스 시리즈가 끝없이 우리를 유혹한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라고, 좀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고 소비하라고 말한다. 오늘날 인류는 곳곳에서 유혹에 자극받는 특수한 문화를 창조해냈다.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정보가 계속 밀려들면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진다. 예컨대 늦은 밤 잠들기 전에 잠깐 유튜브를 서핑한다고 하자. 처음엔 가벼운 마음이었겠지만 대개 그 여정은 거대한 정보의 파도에 휩쓸렸다가 몇 시간이 지난 뒤에야 간신히 머리를 무리로 내미는 결말로 끝날 때가 많다.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다. 그러나 안 돼,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 능력, 어떤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능력, 다시 말해 절제의 기술을 얻기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다. 개인으로서나 사회 전체로나 이런 기술이 부족하다. 오랫동안 자원 소모와 가소비를 통한 무한 성장의 이념을 삶의 토대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뒤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러한 경향성은 다양한 위기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환경 파괴에 따른 이상기온 현상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 우리가 자초한 이런 위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다. 누군가가 부정한다고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위기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까? 당장 전 세계 모든 공장을 멈추고 원시 자연 상태로 돌아가야 할까? 나는 몽상적인 유토피아를 꿈꾸는 생태주의자가 아니다. 그 대신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철학 전통에 주목하려 한다. 바로 절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리스어로 소프로시네라 불리는 절제를 시민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갖춰야 할 품성으로 여겼다. 모든 사회적 윤리적 활동에서 절제가 필요했다는 말이다. 고대 그리스인에 따르면 모든 일에서 절제를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용기와 관대함 같은 다른 덕도 익힐 수 있다. 다른 모든 덕을 익히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덕이 바로 절제 기술이라는 말이다. 만약 누군가 세상 모든 일을 모조리 다 해내려 애쓴다면 정작 특정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란 무척 힘들 것이다. 끊임없이 욕망에 대한 갈증을 유발하고 자원을 고갈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 지속해서 번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와 자기 통제가 꼭 필요하다. 여기서 자기 통제와 절제란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는 자학이나 기본적인 욕구를 부정하는 엄격한 금욕주의 같은 것이 아니다. 자학이나 금욕은 안 되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자기 절제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토대로 어깨에 놓인 책임을 기꺼이 짊어진 채 최선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심리학, 철학, 윤리학, 정치학, 미학으로 바라본 절제의 기술. 현대 심리학은 주로 개인이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는 맥락에서 절제를 다룬다. 물론 이러한 심리적 접근법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좀 더 다양한 측면을 함께 다룬다. 바로 심리학과 철학, 윤리학, 정치학, 미학이라는 관점을 통해 유혹의 시대를 이기는 5가지 삶의 원칙을 소개하려 한다. 먼저 첫 번째 원칙은 선택지 줄이기이다. 이 원칙은 심리적 관점에서 자기 통제력을 구체적으로 발휘하는 법과 연결된다. 수많은 유혹의 한복판에서는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게다가 우리 마음에는 쾌락 쳇바퀴라는 비극적 시스템이 있다. 무언가 묻혀 얻으려 애쓰던 것을 막상 손에 놓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에 익숙해지고 더 이상 매력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다시 새로운 다른 무언가를 손에 넣기 위해 애쓴다. 이렇게 쾌락을 쫓는 추격전이 시작되고 이 추격전은 우리가 살아있는 내내 이어지다가 죽어서야 비로소 멈춘다. 역설적으로 이런 쾌락 쳇바퀴 안에선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욕망이 채워지기는커녕 점점 더 커진다. 많이 가질수록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원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인류 역사상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람조차 더욱 부유해지기 위해 매일같이 죽도록 일한다는 게 기이하지 않은가? 이런 악순환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 새로운 쾌락이나 더 나은 선택지를 찾는 대신 선택지를 줄이면 된다. 두 번째 원칙은 진짜 원하는 거 하나만 바라기이다. 실존주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마음의 순결함은 단 한 가지만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조금 드라마틱한 표현이지만 자신이 가장 마음 쓰는 한 가지에 계속 집중하기 위해 다른 것들은 놓아버리는 것이 마음의 순결함을 지키는 방법이다. 인생을 성찰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깨달음이 생긴다. 덴마크 시인 피트예인도 비슷한 말을 했다.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진짜 원하는 거 하나에 마음을 써야 한다. 세 번째 원칙은 감사하고 기뻐하기다. 윤리적 관점에서 타인과 맺는 관계를 다룬다. 우리는 소중한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무언가를 내놓고 그들이 나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데 감사하고 기뻐할 때 비로소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이는 특히 절제를 윤리적 삶의 핵심 요소로 보았던 고대 그리스 철학의 덕 개념과도 연결된다. 네 번째 원칙은 단순하게 살기이다. 절제의 사회적, 정치적 측면을 다룬다. 우리의 공동체적 삶에 초점을 맞춰 끊임없이 욕망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하기보다는 그럭저럭 만족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근본적 이유에 대해 살핀다.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한다. 한쪽에서는 환경 문제가, 다른 한쪽에서는 식량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불평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되도록 많은 사람의 삶이 이상적으로는 인류 모두의 삶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기를 바란다면 지금부터라도 절제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 특히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부터 말이다. 다섯 번째 원칙은 기쁜 마음으로 뒤처지기이다. 미학적 관점에서 절제는 단순하며 그렇게 아름답다. 이처럼 단순함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는 생각은 꽤 오래되었으며 예술과 철학, 과학 분야 모두에서 접할 수 있다. 어쩌면 이 생각은 우리 삶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화려한 유행 대신 더욱 단순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나는 일상의 질서를 부여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더 의미 있는 활동에 쏟도록 해주는 단순한 의례의 미학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례의 가치를 살펴본 뒤 절제의 기술을 실천할 더 구체적인 방법도 제안하려 한다. 유행에서 뒤처진 채 약간의 부족함을 즐기는 일도 얼마든지 예술적인 삶의 기술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5가지 원칙이 절제의 기술 그 전부는 아니다. 심리적 관점과 실존적 관점 또는 정치와 윤리를 구분하는데 엄격한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각각의 원칙은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각각 독립적인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또한 나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5가지 원칙 모두에 동의하리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이 책을 읽으며 각자 자신만의 입장을 세우고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 나는 여러 다른 측면에서 삶을 들여다보면서 절제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다. 중요하지 않은 수많은 일에 마음을 쏟느라 정작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할 중요한 가치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절제 기술을 통해 적당히 만족함으로써 유혹과 욕망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법과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인류학자 해리 울컷은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더 적게, 대신 더 철저하게 해라. 우리 역시 그의 충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삶에도 더 적게, 대신 더 철저하게라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외부의 유혹이나
내면의 욕망에 우리 자신이 휘둘리도록 내맡기지 말고 오히려 기꺼이 뒤처지고 더 많이 내려놓을 용기를 가져야 한다. 더 큰 보상을 위한 절제 넘어서기. 나는 이번 장을 마시멜로 실험 이야기로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부터 기꺼이 뒤처지고 내려놓는 일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생각이다. 무언가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셸에 따르면 자기 절제는 근육처럼 훈련될 수 있다. 성공하려면 자기를 절제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들 한다. 통계적으로 따지면 높은 IQ보다 더 중요하다고 한다. 물론 이런 발견도 중요하다. 하지만 마시멜로 실험을 해석하는데 환경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고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그 결과를 해석하는 관점에는 문제가 있다. 아니, 거기서 더 나아가 그 실험에 내포된 기본적인 전제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우리가 자기 절제를 익히고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보상을 포기하거나 미뤄야 할 이유는 뭘까? 마시멜로 실험에서 아이들이 눈앞의 보상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던 동기는 더 큰 보상을 얻기 위해서였다. 이 실험의 논리에 따르면 인간은 보상에 따라 움직인다. 하지만 나중에 더 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도 절제해야 할 상황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아이가 소풍을 갔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그만 도시락을 잃어버렸다고 가정해보자. 아이에게는 빵과 과자가 4개 있고 그걸 모두 먹고 싶지만 친구를 생각해서 그 일부를 줘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부모라면 아마 이런 상황에서 자기 아이가 친구와 음식을 나눠 먹기를 바랄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나는 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음식을 친구와 나눠 먹을 때 뿌듯함을 느낀다. 나눠 먹으려 하지 않을 때면 친구와 나눠 먹으라고 권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준 뒤 보답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음식을 받은 친구가 보답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아이에게 음식을 나눠주라고 권하는 이유는 부담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지 아닌지는 이익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이기적인 기회주의자들이나 매번 그게 이익이 되는 일이야 라고 질문을 한다. 그런 이들은 이른바 경쟁국가라는 곳에서는 이상적인 유형이겠으나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진정한 도덕적 용규와는 대척점에 있다. 현대 경쟁국가는 교육제도를 통해서든 일터에서든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라고 권한다. 이때 자기 개발의 책임을 스스로 기꺼이 떠안고 다른 모든 사람과 경쟁하면서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회를 쫓는 이들이 경쟁국가의 이상적인 인간 유형이 된다. 마시멜로 실험에서는 나중에 더 큰 보상을 얻기 위해 눈앞의 욕망을 참는 것이 절제다. 이런 생각에는 기회주의적이며 도구주의적인 논리가 깔려있다. 어떤 행동이 이익이 되니까 해야 한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다른 행위들보다 옳은 행동이 있다는 사실을 소홀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서두에 언급했던 마음의 순결함은 단 한 가지만 바라는 것이다 라는 키르케고르의 실존적 격언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그의 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떠한 다른 이유 없이 그 자체로 유일할 때만 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마음의 순결함이란 기회주의나 딱 받은 만큼만 주겠다는 식의 태도와 대립한다.
마시멜로 실험이 강조한 식의 자기 절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내가 하려는 말은 자기 절제라든가 유혹에 저항하는 힘이 절제의 기술을 갈고 닦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그 목적이 단지 더 큰 보상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공허하고 이기적인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절제의 기술은 실존적이며 윤리적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가치와 연결되지 않은 절제는 개인의 눈먼 자기 충족 수단으로 축소되기 쉽다. 순전히 기회주의적이거나 도구적인 자기개발 도구가 되기 쉽다는 말이다. 계속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환상.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완벽하게 채울 수 없다는 생각은 심리학은 물론 철학의 역사에서도 가장 오래된 통찰이다. 소크라테스는 일찍이 플라톤의 대화편 고르기아스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했다. 영혼에서 욕망이 자리한 부분은 말에 설득당하고 이리저리 뒤집힌다네. 아마 시켈리아 혹은 이탈리아 사람이었던 어느 재간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나 지었는데 거기서 그는 영혼을 항아리에 비유했지. 무지한 자들의 영혼에서 욕망이 자리한 자리는 무절제하고 방탕해서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난 항아리라 불렀다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욕망을 구멍이 난 항아리에 비유한다. 그 항아리에는 아무리 많은 걸 채워 넣어도 뚫려있는 구멍으로 다 새어나간다. 채워도 채워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망과 구멍만 남을 뿐이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적어도 무지한 자들은 그렇다. 오래전부터 철학자들은 인간의 욕망을 쳇바퀴나 구멍난 그릇에 빗댔고 이성적 사고를 통해 우리 자신과 욕망의 관계를 바로잡으려 애썼다. 고대의 거의 모든 철학학파가 이런 노력을 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가 바로 스토아 철학이다. 스토아 철학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어 나중에 로마까지 이어진 철학 학파다. 그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스탠드펌, 철학이 필요한 순간 등에서 다루었기에 여기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다. 오늘날 행복산업은 당신이 성취하게 될 멋진 일들을 상상해보라. 같은 메시지를 던진다. 이러한 긍정적 시각화와 반대로 스토아 철학은 부정적 시각화를 활용하면서 우리 삶이 지닌 필연적인 한계를 깨달으라고 말한다. 바로 죽음이다. 메멘토 모리, 당신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스토아 철학의 근본적인 충고다. 스토아 철학의 원칙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로 잘 알려진 윤리학자이자 정치 사상가, 신학자인 라이놀드 니부어가 쓴 유명한 기도로 깔끔하게 요약할 수 있다. 신이여,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평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스토아 철학의 유지 역시 이와 같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으며 그러므로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려고 애쓰는 대신 인생에서 결코 바꿀 수 없는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된 오랜 철학 전통,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이 지닌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전통에 속한다. 한계를 중시하는 스토아 철학의 관점은 새로운 정복 과제를 향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도록 부추기는 대신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게끔 만든다.
쾌락 쳇바퀴를 굴리는 걸 멈추고 거기서 내려오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 삶에 황홀한 행복을 끊임없이 불어넣지는 않는다. 대신 더 크고 더 좋고 더 비싸고 더 많은 것을 바라는 헛된 환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준다. 이쯤에서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갈 것이 있다. 이 세상에는 더 많이 원해도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절제에 대해 말할 때 엘리트주의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매일 16km씩 걸어서 출퇴근하던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전거를 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지만 나처럼 이미 물질적으로 충분히 풍요로운 덴마크 사람이 겨울용 경주 자전거와 여름용 경주 자전거를 산 뒤 세 번째 경주 자전거를 갖길 꿈꾸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도 욕망과 꿈을 가지는 일이 그 자체로 부당하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꿈의 윤리적 가치를 깊이 생각할 의무가 있다. 즉, 절제의 기술을 배워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특별히 대단한 인내력이 있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절제는 계속해서 쾌락 쳇바퀴를 달리는 행위, 새로운 쾌락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행위를 멈추는 데 쓰여야 한다. 인간의 행복을 빼앗는 선택의 역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우리가 하는 선택의 의미를 선구적으로 탐구했다. 그의 연구는 선택의 역설이라는 책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 책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삶에서 선택할 것이 많은 걸 대체로 좋아하지만 거기에 있는 분명한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이다. 슈워츠는 우리를 끊임없는 소비로 이끄는 문화 풍경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그는 별것 아닌 아침 식사용 시리얼과 바지 한 벌을 사러 나섰다가 이내 온갖 선택지의 장애물을 만난다. 슈워츠는 자신이 그 장애물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숨막히는 경주를 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려준다. 사실 우리의 일상 역시 별로 다르지 않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려 해도 수많은 선택지에 부딪히니까. 그것도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마키아토처럼 낯선 이탈리아로 말이다. 물론 슈워츠는 충분한 선택권이 필요한 상황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그는 선택지가 계속 늘어난다고 상황 역시 항상 나아지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슈워츠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선택권이 부쩍 늘어났다는 사실이 우울증 확산의 원인이라고 믿는다. 문제는 개인주의 그리고 개인의 통제와 선택을 강조하는 현대문화가 우울증에 맞설 예방 백신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신이 특정한 집단 그리고 특정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는 주의 불안에 시달리며 욕망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상품들, 그럴듯한 소비재를 살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을 몰아치며 몸이 부서져라 일한다. 물론 우울증이 만연한 현상은 여러 요소가 뒤섞인 복잡한 문제지만 이처럼 슈워츠가 묘사한 선택의 역설 또한 중요한 요소다. 특히 선택의 역설과 개인의 책임이 만나면 서툰 실수를 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탓하는 상황에 놓이고 만다. 우리는 우리 발목을 붙드는 족쇄를 끊고 개인의 내면에 있는 소망을 현실로 이뤄내는 과정이야말로 좋은 삶이라고 굳게 믿는다. 그러나 슈워츠는 행복의 핵심이 개인에게 있지 않고 타인과의 친밀함과 사회적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공동체야말로 실제로 우리를 굳게 결속시켜준다는 것이다.
내가 철학이 필요한 순간에서 다룬 것처럼 행복은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타인에게 올바르게 매여 있는 상태다. 물론 슈어츠의 책에도 불만은 하나 있다. 그는 우리가 무한한 가능성의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다. 하지만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은 잘못된 가정이다. 그 누구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질 수는 없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진 사람들도 일부 있기는 하다. 덴마크처럼 비교적 평등한 사회에서도 학력이나 직업 등 사회규범과 교육제도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재생산되니까.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환상을 퍼뜨리는 일이다. 이러한 환상은 불평등의 희생자들에게 오히려 그 책임을 전가한다. 물론 슈어츠는 모든 사람이 무한한 가능성을 누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상당히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언급한다. 아주 많은 선택지가 오히려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의 책에서 언급된 광범위한 과학적 문헌들이 증명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슈어츠의 책이 절제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바로 그가 추천하는 무언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만드는 5가지 방법이다. 첫째, 선택의 자유를 어떤 방법으로든 자발적으로 구속한다면 삶은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들을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책의 5장에서 나는 이런 실천을 미학적 프로젝트로 곧 삶의 예술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가장 좋은 것만 찾는 대신 그럭저럭 괜찮은 것을 찾는다면 삶은 더 나아질 것이다. 우리가 늘 최고만 추구한다면 영영 만족할 수 없다. 슈어츠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연습을 하라고 한다. 그럭저럭 괜찮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다. 그는 최고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울증에 더 취약하다고 주장한다. 셋째, 우리가 내린 결정에 대한 기대치를 낮춘다면 삶은 더 나아질 것이다.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본 경험이 많을수록 우리가 품은 소망을 실현할 수 있다는 기대감 역시 더욱 커진다. 악순환의 고리인 셈이다. 대체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보다 삶에 대한 통제권이 훨씬 적다. 넷째, 우리가 내린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면 삶은 더 나아질 것이다.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제대로 된 결정인지 아닌지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째,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덜 기울인다면 삶은 더 나아질 것이다. 물론 대단히 힘든 일이다. 잘 알다시피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교하니까. 슈어츠가 말하는 이 5가지 방법은 절제의 기술에 관심 있는 이들이 충분히 귀 기울일 만하다. 이 방법의 핵심은 항상 최대의 만족을 얻으려는 생각이 삶을 망친다는 것이다. 슈어츠는 적당히 만족하는 법, 덜 가져도 만족하는 법을 배울 것을 추천한다. 하지만 무한한 선택의 자유를 이상적으로 여기는 태도는 이런 생각과는 철저히 모순된다.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유혹의 시대를 이기는 5가지 삶의 원칙, 절제의 기술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